안녕하세요. 시인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98번째 시간입니다. 우수가 지났는데도 아직 바람은 쌀쌀하고 겨울인 듯 춥습니다. 그렇지만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들어있는 꿈들도 결국은 펼쳐질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삶에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우리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쓴 진주사람 정행길 책 134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정행길과 이성자의 인연. 제불화가 이성자와 정행길의 인연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불과 5, 6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고도 길었다. 2009년 2월 정행길은 프랑스 니스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91세의 노화백 이성자에게 병문안을 간다. 그동안 한국, 프랑스를 대여섯 차례나 오고 가며 이성자 화백과의 인연을 쌓아온 터였다. 2009년 3월 8일 이성자 화백의 임종날 정행길의 일기장에는 오늘은 내 생애에서 몇 번째로 긴 날이었을까? 돌아가셨다. 로 시작된다. 이성자 화백과의 인연은 2004년 정행길이 진주여고 동창회장을 맡아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정행길은 다른 고등학교 동창회는 어떤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모교를 빛낸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 정행길은 자랑스러운 일신인상을 제정하기로 계획하고 우선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미리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공적서를 보고 심의를 하는데 그 첫 수상자로 7회 졸업생 이성자 화백, 17회 졸업생 박경리 토지 작가를 추천받았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박경리 작가는 국내에서 활동했으므로 공적서가 많았지만 이성자 화백은 1954년부터 2008년까지 54년 동안 무려 1229점의 유화를 그렸고 613종의 판화작품, 도자기 479점, 수채화 60점 등을 남겼으며 2008년 90의 나이로 백호 크기의 유화를 그린 제불 1세대 화가의 공적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나 전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여서 정행길은 수소문 끝에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프랑스로 전화를 했다. 후배 정행길인데 자랑스러운 일신인상을 정하는데 공적서는 제가 써 드릴 테니 이력서 간단한 거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처음 이성자 화백의 전화 목소리를 들었던 게 2004년이었다. 프랑스에서 팩스가 왔고 그 심사에서 두 분이 모두 다른 분야에서 막상막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선배 후배를 따질 수도 없었고 1회, 2회로 나누어 시상할 명분도 없기에 1회 수상자를 두 분 동시에 내기로 했다. 시상식은 2004년 동창회 때 경남예술회관에서 전야제를 하고 다음날 개교 기념일에
모교 운동장에서 시상을 해야 하는데 두 분 다 수상하러 오시지를 못했다. 박경리 소설가는 악성 고혈압으로 너무 위중하셔서 못 오셨고 이성자 화백께서는 전시회 테이프 커팅식이 곳곳에 있어 바빠서 올 수 없었다. 박경리 작가는 동창회 임원들이 그분이 계시는 원주 집필실 당구동으로 찾아가서 상을 전해드렸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해박함에 놀랐다고 술회한다. 자랑스러운 일신인상. 2007년 4월 드디어 자랑스러운 일신인상을 뒤늦게 직접 수상하러 오셨던 이성자 화백을 정행길은 이렇게 회상한다. 예술회관에서 전야제를 하는데 동방호텔에 묵고 있다가 롱드레스를 입고 예술회관 무대로 올라오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내 후배네, 아무런 꾸밈도 없이 소탈하게 말하는 그분의 말씀에 폭소가 터졌다. 내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이며 고향이었는지 감개무량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챙겨줘서, 고향이 나를 챙겨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는 꽃다발을 드리고 후배 모두는 기립박수를 쳤지요. 이튿날 모교 운동장에서 시상식 후에 가장행렬, 매스게임 등등 재미있는 행사가 많았지만 이화백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연일 못 주무시고 피곤하다면서 모시고 가려 했다. 그때 정행길은 자동차 문을 열고 그저 발간된 진주여고 80년사와 피와 땀으로 가꾸어낸 내일을 여는 집 소식지 장간호 두 권을 드리면서 심심할 때 읽어보십시오. 전화가 아닌 얼굴을 직접 보고 말한 첫 대면이었다고 했다. 이성자 화백은 서울 자택에 가서 그 책을 열심히 본 후 당시 내일을 여는 집 실무를 맡은 후배 권진영에게 전화로 정행길이 뭐하는 사람이냐 물었고 진주여고 교장실로도 정행길을 수소문하는 전화를 하게 된다. 여기 내일을 여는 집이라는 시설 소식지에 글이 하나 실렸는데 정행길이가 누군지 나한테 좀 보내주시오. 엊그제 운동장에서 화백님께 시상했던 전동창 회장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답이었다. 2007년은 정행길의 임기는 끝났으므로 전동창 회장이라고 말했다. 몰라. 나는 누군지 몰라. 여하튼 나한테 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아파트 메토로 빨리 좀 보내주세요. 정행길은 무슨 일일까? 왜 빨리 오라 하시는 건지 의아해하며 바삐 진주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옥수동에 있는 이성자 화백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띵동. 문 열자마자 이 화백은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정행길을 보면서 회장이구나. 아, 네가 바로. 그러면서 목을 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흐느끼며 울었다. 얼굴에 눈물이 느껴져 당황스럽기도 하고 영문도 몰라. 화백님 왜 그러십니까? 왜요? 왜요? 내가 그런 여성이라. 너그 시설에 내가 그때 그 옛날에 내 30세 때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이 있었더라면 내가 왜 우리 아들들과 생이별을 했겠나. 그때 네가 그런 시설을 좀 지어줬더라면. 내일을 여는 집 장간호에는 정행길의 인사말이 실려 있었고 개관하게 된 사연들이 실려 있었다. 인사말을 정행길이 썼으니 정행길이 그 집을 만들었을 거로 생각하고 네가 그 집을 진즉 만들어줬더라면 내 아들들과 안 헤어졌지. 그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다. 내가 그런 여성, 거기 있어야 될 여성이야. 내가 그곳에 수용될 여성이고 우리 아들들고 거기서 같이 컸으면 좋았을걸. 그러면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1951년 당시 아들 셋을 빼앗기고 한국을 떠났다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갔다. 정행길이 여기 좀 앉으세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니도 그때 살았으면 니 같은 사람이 그걸 만들었으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 일생이 뒤집어졌다. 저 밑에서부터 평생이 뒤집어졌다. 아들과 헤어지면서 그 자체가 내가 그런 여성이었어. 내가 그런 여성이었어. 이 화백은 통탄하고 절규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비통한 심사를 가눌 길이 없는 사람처럼 처절하게 울고 또 울었다. 이성저 화백은 내일을 여는 집에 들어와 살아야 했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었다. 그 소식지를 읽고 보니까 온갖 옛날 상념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정행기를 불러올려 왜 그 집을 지었나? 너도 가정폭력 당해봤나?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질문은 쏟아졌고 그렇게 꺼낸 이화백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비화는 정말 기막힌 사연이었다. 그 당시 유학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다. 유학을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았다. 이성저 화백의 아버지는 군수였었고 말을 타고 긴 칼을 차고 순시를 다녔다 했다. 위로 세 오빠가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영특했던 이화백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다. 예쁘게 생기고 키도 크고 유난히 자기를 많이 닮은 딸을 사랑하여 아기 안장을 구해 말에 태우고 순시하러 다닐 정도였다 했다. 그런 딸이 진주 일신여고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나 유학을 한다니 허락을 했겠는가. 사나흘을 굶으며 단식 투쟁을 해서 겨우 허락을 받아냈다. 아버지는 몇 가지 당부를 잊지 않았다. 1. 연애 편지는 받아도 뜯어보지도 말 것. 2. 주말마다 공원 같은 산책은 가능하지만 놀러는 다니지 말 것. 3. 교사 자격증은 꼭 잊지 말고 따둘 것.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유학을 떠났고 방학 때 집에 올 때마다 뜯지 않은 연애 편지 봉투를 아버지께 갖다 드리며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 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이성자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군수 딸이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모두가 공주님 모시듯 떠받드는 분위기에서 이화백은 자신감이 넘치고 명랑하면서도 기질이 드세고 자존심 강한 성격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일본 유학 마치는 길로 사익감은 자기가 구해두었다. 첫째, 착실할 것. 둘째, 의과대학 출신일 것. 일본 도쿄 지센 여대를 졸업한 뒤 바로 38년 아버지가 정해놓은 경성의전을 졸업한 외과의사 신태분과 결혼했다. 맨 위 아들은 잃고 2살 터울로 아들 셋을 낳아 10여 년을 연업주부와 다름없이 살았던 이성자에게 불행한 소문이 들린다. 남편에게 딴 여자가 생겼다는 것. 당시 시대 분위기에서 그냥 참고 넘어갈 만한 일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성자는 남편의 외도에 순종할 형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병원을 다 만들어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병원을 다 만들어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느 날 몽둥이를 구해서 병원으로 가 거기 있는 부실 수 있는 것은 다 부숴버렸다. 링거병, 주사기, 유리창까지 전부 다 가리지 않고 자근자근 부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어찌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병원을 다 해준 걸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목청껏 배약을 치고 난리를 피우자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달려들어 말렸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는 스스로 팔목을 그어 죽을 결심까지 했다. 병원에서 그랬으니 응급처치를 하여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왼쪽 발뚝에 굵은 흉터 자국을 오래도록 남겼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행길에게 내어 보이는 발뚝에는 선명한 흉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남성 이상으로 굵고 힘있는 팔이었다. 시어머니 신우이가 참고 살아라, 참고 살아라 애원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갈등은 오래갔고 나중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억센 여자라고 쫓겨났다. 아들들도 못 만나게 숨겨놓았다 했다. 이성자로서는 당연히 인간적인 자신의 목소리였고 항변이었지만 그들은 이화백을 폐악이나 부리는 드센 여자로 간주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못된 여자로 치부하며 내쫓은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친정에도 갈 수 없는 이성자 화백은 사랑하는 아들들도 빼앗긴 채 시가에서 쫓겨났고 아무데도 갈 곳 없는 몸으로 결국 결혼 생활은 파경에 이른다. 그때가 51년 6.25 전쟁 중이었다. 친정에도 그 누구에게도 갈 수가 없었던 이성자는 집을 나올 때 교사 자격증을 챙겨서 나왔다. 아버지가 당부하셨던 그 교사 자격증 하나를 달랑 들고 먹고 살 수는 있겠지 생각하며 정부가 임시로 이전을 했던 부산으로 내려가 문교부를 찾았다. 당장 살아야 하니까 교사로 채용을 좀 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상담하는 자리, 공교롭게도 문교부의 직원인 담당자가 이성자에게 일본 유학 시절 연애 편지를 보낸 적이 있던 남자였다. 그 당시는 유학했던 사람들은 고급 관리로 채용되던 추세였다. 그렇게 콧대 높았던 이성자가 어째서 교사 자격증만 한 장 달랑 들고 여기를 왔을까?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그 남자는 당시 함께 유학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 금방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다. 이성자의 아버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라 이장희 딸을 살리자라는 일종의 구명운동을 시도했다. 그 사변통에 이성자를 살리려면 선생으로 보내기도 쉽지 않고 교사 자격증 갖고는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 의논들을 했다. 어느 날 총리 공관에서 외국 대사관들과의 파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추천으로 그날 이성자를 초대했다. 그러는 동안 이성자는 아름아름으로 친구 집을 전전했다. 당시는 프랑스와 외교 수교가 안 된 상태이고 자유여행이 안 되던 때여서 외교관의 부인으로 가지 않으면 프랑스로 갈 수도 없었던 때였다. 그만큼 1950년대의 파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멀고도 먼 곳이었다. 마침 그 당시 공사 한 분의 부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러 온 분이 있었다. 그 공사가 마침 사람도 훌륭한 분이었고 이화백을 도우려는 유학파들은 그분 부인 자격으로 프랑스에 갈 수 있도록 주선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위장개론인 셈이었다. 1951년 드디어 프랑스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그 공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이화백에게 뭘 하며 살겠냐고 묻고는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일본 대학에서 의류학과를 졸업했으니 옷 만드는 학원을 찾아봐 주었다. 당시 그 공사는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학원비까지 대어 주었다 한다. 부인도 없는 그 공사가 젊은 30대 미모의 이성자에게 다른 마음이 없었을까만 이성자는 세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절대로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굳게 마음을 다졌다고 했다.
둘이서 공사관이 보이는 공원 벤치에서 점심을 먹고 이성자는 학원을 가고 공사는 근무처로 가며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를 그분을 의지하고 보냈다. 프랑스 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의상 디자인 학원에 간 첫 시간에 재봉틀도 없이 학원 선생님은 먼저 그림을 그리라고 했단다. 정물화를 그리라고 해서 데생부터 하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림을 그려 보았나는 물음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성자의 재능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는 순수 미술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었다 한다. 1953년 파리의 미술학교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 도무지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분명 한국 여학생 아이 셋을 고국에 두고 온 36세의 만학도 이성자가 있었다. 그 아카데미에서 만난 교수가 앙리 고에츠다. 고에츠의 제자가 된 지 1년 만에 그의 조교가 되었고 2년간 그의 조교를 계속하다가 1958년에 졸업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성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생활은 힘들고 정신은 빛나던 시절, 이성자는 치열하게 그림만을 그렸다. 새 캔버스는 비싸서 헌 캔버스를 썼다. 헌 침대의 시트를 잘라 악교칠을 해서 캔버스로 대용하며 붓질을 한번 하면서 이건 내가 아이들 밥 한 술 떠먹이는 것이라 생각했고, 또 붓질을 한 번 더 하면서 내가 좋은 붓질을 하면 아이들이 안 아플 거야. 나의 붓질은 우리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성자의 그리기 작업은 이성자가 두고 온 새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라 여기며 자꾸자꾸 그림을 그렸다고 수레했다. 피카소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샌드위치 한 조각만 먹으며 그림만 열심히 그리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져 정신을 차리니 병원이었다. 이러다가 아이들도 못 보고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식생활에 신경을 쓰며 이성자의 특별한 식사법이 조직된다. 기나긴 사연을 듣는 순간 정행길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성자 화백은 내일을 여는 집에 들어온 여느 여성과 다름없는 사연을 지닌 가정폭력 피해범이었던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그 소식지를 읽으면서 온갖 옛날 상념이 떠올라서 정행기를 서울로 급히 불러올렸고, 그동안 쌓여서 꽁꽁 얼어붙었던 울분과 서러움과 외로움을 정행기를 통해 쏟아놓으며 서서히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왜 그 집을 지었냐? 너도 가정폭력 당해봤냐? 질문하면서 한없이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렸을 것이다. 바위같이 무겁고 차가운 얼음장 같은 마음이 정행길이 만든 내일을 여는 집 소식지 인사말에 녹아내렸던 것이다. 그 놀라운 사실에 치유란 단어를 쓰기에는 오히려 무색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쩌다 가정법률 상담소 소장을 맡을 때였어요. 정행길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내일을 여는 집을 만든 사연을 들려주었다. 상담소에서 내담자들과 상담을 하곤 했지요. 그 내용을 옆에서 들으면 내담자들의 사연은 정말 눈물겨웠어요. 얻어맞았다, 술 먹고 때리더라, 바람을 피웠다. 이런 피해 여성들은 어디든 갈 데가 없어요. 친정도 못 가고 여관도 못 가고 친구집, 친척집은 창피해서 못 가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쉼터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잠깐 쉬면서 정신을 좀 차리면 집으로 가든 이혼을 하든 자기 인생을 결정할 것이 아닌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담소 소장을 할 때 생각해서 집을 만들게 되었는데
화백님이 그 책을 통해서 저를 만나셨군요. 이성자 화백은 내가 프랑스에 가서 자식들과 떨어져 살 때는 성공하면 아이들과 헤어지는 여성들이 없도록 다음 세대의 불행한 후배 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짓고 싶었는데 화가가 되는 바람에 그걸 잊어버렸어. 내가 이런 걸 운영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픈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결심했는데 화백은 계속 그 말을 거듭했다. 그렇게 본인이 원하던 걸 정행길이 하고 있었고 그것도 후배가 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며 너무 놀라서 연신 예쁘다, 좋다, 고맙다. 그 아이들은 웃자노? 그 아이들은 우찌 크고 있냐? 오면 뭐부터 하냐? 전학은 시키냐? 걔들이 성공해서 잘된 놈도 있냐? 누가 예쁘단 건지 무엇이 좋고 고마운 건지 물을 사이도 없이 질문 공세를 이어나갔다. 누가 맞았다 하면 함께 경찰서에 가주는 일도 했겠다. 피해자 측에 서서 약해 보이는 여성 편을 드는 역할도 했었고 업무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때린 남편을 제압하며 역성드는 일을 자처해 왔으니 정행길은 이성자 화백의 아픈 마음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행길을 불러올린 그 자리에서 이성자 화백은 진주에 이성자 미술관을 짓고 싶다는 자신의 오랜 소망을 말하며 정영석 진주시장에게 물어봐 달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그것이 미술관에 관한 이성자 화백의 첫 번째 부탁이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영국의 마이클 호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아름다운 장미 가슴을 적시는 촉촉한 피아노 곡을 들어보세요.